2026년 1월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는 과거와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공군 1호기의 문이 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레드카펫 끝에서 그를 맞이한 인물은 인허준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장관 한 명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를 경악에 가까운 파격으로 있습니다. 과거 차관보급 영접에 그쳤던 홀대 논란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인재이자 기술 사령탑인 과학기술부 장관을 내보낸 것은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단순한 이웃나라 수장이 아닌 중국의 사활이 걸린 첨단 기술 공급망의 열쇠를 쥔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시각적 선포입니다. 굽신거리지 않아도 대국이 스스로 예우를 갖추게 만든 법.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 땅을 밟는 첫걸음부터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1월 5일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세계 외교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되었던 단독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90분간 이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우리는 수천 년을 함께한 이웃이며 이제 새로운 30년을 설계할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90분이라는 시간은 중국이 한국의 목소리를 경청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이분법을 넘어 한국이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독립적 중재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굴욕적인 혼밥 논란을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지워버리고 대등한 식탁을 쟁취한 이재명의 승부사 기질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최정상급 국빈 대우를 받던 그 시각 일본 도쿄 외무성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는 동안 중국은 일본을 향해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금지라는 피해 보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오히려 한중 정상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시 채널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이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 파탄의 위기를 맞이할 때 대한민국은 실용 외교의 칼날로 국익을 챙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고립시키려 한다며 질투 섞인 분석을 내놓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일본을 앞질렀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14건에 달하는 양해각서 MOU 체결입니다. 특히 15년간 중단되었던 상무장관 정례회의를 복원하고 우리 기업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을 맺은 것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이제 중국 땅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이 도둑맞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식품안전협력을 통해 K푸드의 수출 문턱을 낮추고 수산물 검역 완화로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준 이재명 대통령. 일반인들이 화려한 의전에 취해 있을 때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실질 외교의 정수이며 대한민국이 강대국과 당당히 거래하는 법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토록 예우하는 숨겨진 이유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주술과 무속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용산의 밀실 정치가 청와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중국은 이제 한국을 예측 가능한 이성적 국가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국익 수치에 기반해 협상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게 가장 까다롭지만 동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투명한 권력이 선사하는 단단함은 상대국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주술의 어둠을 뚫고 과학과 시스템의 빛으로 동북아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방중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2026년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과 임정 청사 10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 행보는 고도의 역사적 승부수입니다. 중국 매체들이 일본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라고 보도할 만큼 이번 방문은 한중이 공동의 항일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더 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민주주의와 국권을 쟁취한 당당한 주권 국가임을 베이징과 도쿄에 동시에 선포한 것입니다. 임정 청사 방명록에 남긴 대통령의 글귀 한 줄은 5천만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애국의 불을 지폈습니다. 1월 6일 중국 경제의 사령탑 미창 총리와의 오차는 급사 투자 유치 설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에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녹색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며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국의 자본을 구걸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의 혁신 역량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술이 안 보이고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교 무대에서 갑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방중의 모든 정교한 전략은 복원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집단지성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토론하는 청와대라는 공간은 외교 정책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밀실에서 나온 돌발 발언이 사라진 자리에 철저히 검증된 국익 시나리오가 들어섰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뒤에 서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읽었습니다.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런 대통령을 둔 국민은 강대국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봉황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가장 당당하고 기품 있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회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은 중국 SNS를 뒤흔들었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은근히 과시하는 여유. 중국 젊은이들은 이 쿨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중화 사상이라는 오만에 갇혀있던 중국 대중들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강한 이유. 리더의 등장은 그 자체로 문화적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이 문화를 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3박 4일간의 베이징과 상하이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자부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중국이 고개를 숙이고 일본이 시샘하며 전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레드카펫 위에서 증명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종속 변수가 아닌 동북아의 질서를 설계하는 거대한 상수라는 사실입니다. 실용으로 무장하고 시스템으로 승부하며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낸 이번 방중은 대한민국 외교의 독립선언입니다. 2026년 1월 베이징의 추위는 가셨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국격의 시대를 당당히 즐깁시다. 대한민국 만세. 네, 그 한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하면은 벌써부터 이제 어제 일인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가지고 찍은 그 샤오미 셀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위트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 찍는 장면 누가 또 찍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처음에 그 약간 이제 이걸 짜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뒷주머니에서 핸드폰 맞습니다. 네, 네. 꺼내셔가지고 싸고 찼지. 많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는 한번 찍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손짓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찍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샤오미가 사실은 그 중국 입장에서는 얘기 들어보면 샤오미 그 폰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륙의 실수가 이제 대륙의 자랑이야. 네, 그 화웨이랑 좀 달라요. 샤오미는 좀 더 네, 중국에서는 이거는 첨단 기술의 하나 상징이다. 초반에 잘 나갔고 그리고 우리 삼성하고 이제 사실 그 LED 부분도 예전에 협력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한국을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기술력은 우리가 위에 있다. 이제 요걸 조금 암시하는. 그러나 그 위트 있게 이제 경주에서 백도 있냐? 그렇지. 잘 받아주시고. 통신 보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샤오미 주주입니다. 아 진짜예요? 네. 샤오미 주식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샤오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뭐 전혀 그렇게 싼 거라. 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샤오미가 이 휴대용 배터리로 좀 떴잖아요. 한국에는 대륙의 실수라고.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 샤오미 그 스마트워치를 사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지기현이가 샤오미 폰 샀다길래 뭐야 뭐 뭘 산 거야?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갔다가 아니 디자인이 이거 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싸더라고. 네. 근데 배터리는 제일 많이 갑니다. 아 싸고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애플, 갤럭시 다 있는데 음. 그래도 제가 이제 이것을 제가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갤럭시 좋은 줄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해보고 있는데 결론은 이 샤오미 폰 안에도 사실 우리나라 그 패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맞아요. 기술력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도 그래서 이제 선물한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때도 좋고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이 농담하셨잖아요. 보완되냐고 다 이거
나름대로 준비한 거지. 어떻게 또 대통령끼리 만나는데 네. 즉석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셀카 찍는 것도 전 정무적으로 다 판단하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무적 판단인 건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기획력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 게 이것도 보면은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년 11월에 그 올해 11월이죠. 네네. 선전에서 중국 에이펙이 있으니까 그때 봅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뒷주머니에서 샤오미 폰 꺼내가지고 그때 받은 겁니다 하면서 맞아요. 부탁이 있는 사진 하나 찍으시죠. 네. 요렇게 간 건데 맞아요. 이런 시나리오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머리에서 나왔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뭐 폄하하거나 따로 뭐 이거를 저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시면 그 지난번에 그 업무 보고 때도 보면 대통령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모든 말해. 거를 네, A부터 솔직히- Z까지를 네, 사고 치는 건 밑에 사고 치고 보통 원내대표 사고 치고 초선은 사고 치고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부대변인 사고 안 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얼굴이 정지되어 있어요. 네, 고맙다 자식. 장관 후보자 사고 치고 다 사고 치고 있고 설거지는 대통령 혼자 하고 있다. 아 여기 오면 그런 소리 안 들을까 했더니 뭐 믿었던 이정주마저. 아 우리 근데 예방주 놔줘야죠. 아 지금 예방 주사 차원이 아니야 지금. 아 근데 그 대통령이 업무 보고 하니까 제가 생각난 건데 확실히 어떤 칼럼을 봤는데 딱 리드가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보통의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복수를 칼로 했는데 질문으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업무 보고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있었거든요. 네. 어떤 우리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태도까지도 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흠결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 보고고 사실 업무 보고 받는 사람이 모르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이 셀카 촬영이었는데 네. 제가 또 왕년에 네. IT 전문 기자 하지 않았습니까? 아, IT 맞아요.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까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식품 제가 보고 분야인 줄 정보를 좀 알았는데.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네, 게 네. 그 샤오미 그 결국은 이제 그 카메라를 찍는 네. 그 앵글이 잡히는 렌즈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샤오미 15 울트라를 지금 대통령한테 선물을 시진핑이 한 거고 네. 그 휴대전화의 앵글 네. 렌즈 같은 경우에는 네. 순수하게 중국 기술이 아닙니다. 아.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샤오미 휴대전화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는 내산이 다 되지만은 외산을 빌어서 한 게 뭐냐 카메라 부분인 거고 카메라 부분은 독일의 라이카라는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 제조사가 그렇죠. 있어요. 네, 유명한 회사 네. 아시죠? 찰칵. 그렇죠. 아, 그 네. 라이카 회사와 협업을 해서 만든 카메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진 화질이 좋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 중국의 순수 기술이 아니고 어. 중국 플러스 독일 기술인데 그 어. 부분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어. 순수하게 중국 기술만이 아니고 어. 외국과 협력한 산물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정조 기자가 왜 화웨이 폰을 안 줬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중국 전체적으로는 화웨이가 1등 회사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샤오미를 국내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을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통용되는 구글 OS 쉽게 얘기하면은 아. 안드로이드 OS 탑재가 안 돼요. 아.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용 가능한 구글 OS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쉽게 얘기해서 샤오미를 준 겁니다. 설명 명쾌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 네. 있어 보이네요. 아 근데 우리는 사실 문과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이과 애들은 안 아니, 하보네. 구 기자도 어. 그 문과인데 제가 보니까 경향 TV 이름을 바꾸세요. 경향 IT로. 네. 물론 구독자와 조회수는 망하겠죠. 잠시. 몰라 또 네. 식품 보건이랑 같이 사실 하면 또 이쪽이 몰라. 더 제가 볼 때 리치마켓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시사방송 피곤해. 저도 해보지만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구 기자님 출입할 때 한번 네. 내어놓고 지금 계속 써놓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그렇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 보겠습니까? 네, 그럴 수 사실 있죠. 저거는 중국 게 아닌데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펑리위안 여사에게도 K 뷰티 기기를 선물했다고 하는데 아. 그게 뭔지를 두고도 정확하게 언론에도 보도가 안 나오는데 네. 어떤 걸 줬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올리브영에서 파는 걸 줬다고 아, 생각하고. 올리브영에서 파는 걸 네, 줬다. 올리브영에서 네. 파는 걸 줬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저는 이번 그건 있었어요. 그 시진핑의 배우자
그분이 가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또 군인 소장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인 이분이요? 출신의 가수 출신이다. 네, 그 위문하는 음. 그런 군인이 있나 봐요, 중국은. 그래서 거기에서 계급이 우리나라 따지면 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별 두 개 소장. 네. 오, 저 그 군인인 줄 네. 몰랐어요. 원래 방송 하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나 보면 이제 쓸데없는 정보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요즘 뭐 우리 K뷰티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사간 게 올리브영에서 그런 화장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텍사스에서 온 후배를 만났는데 올리브영이 미국에도 지금 막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 텍사스에도, 미국에도 CJ 올리브영이 네. 생기고 있다. 네.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거는 뭐 떨어졌네 영자가 이런 기분 안 좋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캐대언 있잖아요. 최대한. 크록스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 미국 사람들이 관련된 크록스 한 상품들이. 켤레씩은 다 신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백인 자녀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캐대언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K 뷰티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까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제가 일단 LG 쪽에다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LG 쪽에서 만드는 그런 기기 중에 하나가 많죠. 프라일이라는 유명한 그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 혹시나 LG에서 기기가 갔습니까 그랬더니 음. LG의 답은 우리 건 아닙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그럼 펑리위안이 혹시 과거에 방한을 했을 때나 한국을 통해서 받은 기기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2014년 방한했을 때 토니몰이라는 회사 아시죠?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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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만든 진동 클렌저를 구입해가지고 아. 당시에 유커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더라고. 근데 토니모리 제품을 제가 좀 업데이트된 걸 찾아봤더니 네. 최신식 기기가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제품 어떤 제품을 갖고 갔을까? 이게 지금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조만간 공개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받은 선물 어차피 준 쪽에서는 공개 못 하는데 받은 쪽에서 공개하면 근데 저는 화장품을 줬다는 선물에 조금 방점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잖아요. 작년에. 네. 그러면 실제 신흥 부자 중에 산업 그 구도로 보면 신흥 부자 영역에서 그러니까 뭐 코인 부자 뭐 이렇게 부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네, 따지는데 네, 무슨 뭐 80년대 MZ인데 갑자기 조단위 재산 그러면 화장품 업계가 제일 많아요. 사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게 왜냐면 네. 기초적으로 뭐 반도체 사업이나 뭐 또는 부동산 사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재벌 말고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면 AI 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선도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AI 쪽은 당연히 미국이 갖고 가고 우리 쪽은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그게 굉장히 독점 체제처럼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여러 개를 만들어도 발주는 한 곳에서 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었어요. 네. 네, 결국 공장은 한 군데다. 네, 거기서 이제 껍데기만 좀 네, 다르게. 포장만 바꾼다.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중국 그 국빈 방문에서 눈여겨볼 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주했는가 결국은 극진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에서 드러나는데 네. 일단은 중국의 권력 서열 24위의 정치국 위원 중에서 네. 무려 3명이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던 거고 첫 번째로는 경제 짜르라고 불리는 경제 허리펑 부총리, 그다음에 전랑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왕이 외교부장, 차기 상무위원 영순이 천진잉 상하이 당서위가 만났다는데 네. 이런 분들이 우르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도약 발전할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거기에 또 하나 뭐 상해 서기 그분이 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시진핑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또 거론되고 권력설 있죠. 1위로 네. 이제 등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 2, 3위도 중요하지만 더 나중에 만난 4위도 엄청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 지금 중국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 뭐 수석 차관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명박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갔을 때는 이제 차관 보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뭐 과학기술부 장관이 영접 나오고, 영접 나오고 네. 이렇게 1, 2, 3, 4위까지 만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미래의 권력서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지만 지금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처해 있는 게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저는 도움을 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도움을 요청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과 중국이
저 양안 문제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미국이 대만에다가 뭐 1,100억 불의 무기를 이제 뭐 거의 뭐 제공을 하다시피 하게 무기를 팔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이 양안 문제 우리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 황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한 다음에 파병하면서 네. 그쪽하고 친해져 있고 밀착해 있고 원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또 긴장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주위 막 둘러보니까 이제 한국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마저도 계속 옆구리 찔러대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이제 그 CCTV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이거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저는 네. 중국이 그렇게 이제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있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어떻게 보면 한한령도 사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지금 우리도 이제 건조하려고 하잖아요. 오. 그러면 이거 중국에게도 상당히 문제되는 일 그런 아니겠어요? 급인데 사실은. 그러면 네. 또 한한령 고박이 삼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또 여기에 맞춰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거 순순히 몇몇 전문가들의 예상이긴 하지만 이제 4월 달에 이 북경에 트럼프가 오면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4월에 트럼프 올 때 트럼프 앞에 김정은을 앉히자라는 것을 야, 그런 이제 구상까지도 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우리가 이제 받을 게 있을 때 네. 이번에 뭐 받아내는 듯한 그런 걸 할 때 시진핑이 오히려 어차피 이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도 지금 러시아와 너무 북한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석까지 있어서 정말 대통령이 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신문지상을 보거나 보도 내용들 보면 정상 간에 나눴던 대화, 뭐 의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그 샤오미 전화기로 찍은 셀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 경주 에이펙 때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 선물을 줬었고 네. 중국에서도 우리에게 선물 준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바로 그 샤오미.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담이 있었고 백도어도 확인해봐라라는 시진핑 주석의 화답도 있었던 바로 그 전화기를 대통령이 챙겨서 중국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전화로 셀카를 찍었고 SNS에 화질 확실하쥬라는 제목으로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 내외와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을 건졌다 이런 메시지도 달기도 했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아니 뭐 놓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뭐든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박영식 평론가가 마치 오윤희 씨 뒤에 새해 인사한 것처럼 지나가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잘했네 정도인데 사실 국가 간의 국빈 방문인데 그때 그렇게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던 그 샤오미 폰을 다시 들고 가서 베이징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아무나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자리에 누가 그거를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시주석이 워낙에 농담 같은 거 잘 못하는 딱딱한 표정 사람이잖아요. 자체가 노잼이더라고요. 표정 자체가 그냥 그죠? 뚝뚝하잖아요. 신장식 의원이 베이징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아니고 의원도 방문했을 때 시주석 앞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무슨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그런 느낌. 반응이 없고. 반응도 없고 무표정하고. 근데 그 사람이 웃었기 때문에 당시 외신들에서도 이걸 많이 다뤘었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써도 이렇게 써먹으면 괜찮죠. 그 제가 그 중국 언론들 확인 좀 했는데 뭐 CCTV도 그렇고 뭐 황구시보, 뭐 인민일보 등등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뭐 대통령이 센스 있다, 유머 있는 대통령이라 인상적이다. 양국 정상 간의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등등의 이 샤오미 이 셀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진핑을 웃게 하는 것도 남자잖아요. 시진핑을 웃게 하는 남자. 이재명 보유국이다. 뭔가 진짜 외교 천재인 것 같아요. 행정도 잘하시지만 외교 나갈 때마다 계속 코스핀의 천장을 뚫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근데 두 분이 커플룩이에요? 옷이 왜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타이 색깔도 맞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되게 진짜
한중 정상회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흐뭇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넥타이를 어떤 색깔을 하든 혹은 거기서 어떤 제스처를 또 보여주시든 휴대폰을 실제 바지춤에서 꺼내셨어요. 맞아요. 바지춤에서 꺼내가지고 뭐 이제 이 전화기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셀카 찍자라고 딱 모션을 취하는데 펑리위안 여사하고 또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찍기도 하고 두 정상만 또 따로 찍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도 결국 사람들끼리 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경주에서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한중 관계 복원의 초석을 담았고 두 사람의 어떤 케미를 좀 맞춰가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베이징에서는 확실하게 좀 도장을 찍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면이었다라고 보고 아까 이제 우리 양절 변호사님이 뭐 되게 별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한 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단한 그런 제스처는 아니잖아요. 뭐 카메라 꺼내가지고 전화기 꺼내 사진 찍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전화기가 원래 선물됐을 때 우리 국내 기업의 디스플레이가 샤오미 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또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께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 국가 간의 어떤 화합의 산물이 샤오미라는 제품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드린 거고 그걸로 또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은 한중 화합의 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센스 있고 세심함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저기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의 SNS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셀카 워낙 자주 올리시고 우리 양지열 변호사도 셀카를 종종 올리죠. 전 셀카는 잘 웬만하면 보는 분들을 거북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지 잘 못 찍은 것 네, 같아요. 인물은 잘 안 찍습니다. 네, 제 얼굴은 잘 안 찍습니다.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셀카 자주 올립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 얼굴을 마구 사용한다라는 평가를 자주 예. 받기 때문에 잘 찍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찍어요. 막 찍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품을 많이 씁니다. 어떤 날은 빵 모자 쓰고 있고. 네. 여러분 모두 SNS를 팔로우하시면 네. 다양한 셀카들을 확인하실 수가 그 있습니다. 자체로 뭐 맞습니다. 하기가 어려우면 뭐 네. 보조 장치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보조장치 써야죠. 전날 이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요미우리 신문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네, 네. 일본에서 저희들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라는 논조에 기소를 쓴 걸 보면 네. 그럼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중 정상회담이 있던 날 사실은 공교롭기도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치고 들어갔었고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 타전됐고 때마침 대통령이 중국을 가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뉴스가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 뭐 후속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정상 간에 이제 처리했던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 중에 중국과 한국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을 두고 이게 베네수엘라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들어갔던 거나 뭐 아니면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되는 거나 뭐 어찌됐건 우리가 기존의 뉴스에서 봤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또 설명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북한이나 북핵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주권 국가의 정상이 본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 국익 외교 네. 그리고 뭐 실용 외교 이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많이 쓰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일 때문일 텐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라는 타이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드 이후에 한한령 등등등 소원했지 않습니까 사실? 소원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거를 조금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또 윤석열 집권 이후로 미국에만 너무 편중됐다는 얘기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뭐 크게 어떠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온 기타 하나 정도의 국회의사당 가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모습만 머릿속에 남아있고 Long time ago.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대단하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서 원전 그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에 다 저작권 특허권 때문에 사실상 그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예. 되는 그 MOU만 체결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 있었고 좀 전에 오윤혜 씨도 지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수석의 발언 때문에 아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갈 거였으면 그걸 걱정할 거였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 그 걱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오죽 했으면 맞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5개밖에 없다는 그 황금 열쇠 순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하나를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왕관 받고 좋아가지고 저는 분명히 확신한데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거 뜯어봤다고 확신하거든요. 써봤겠죠. 뜯어만 봤겠어요. 그래요. 써봤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내려서 그 왕관 포장을 실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는데 그렇죠. 포장지가 뜯어져 있었어요. 아, 그런 정도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시주석 입장에서도 어쩌면 저 이 얘기를 그렇게 꺼낼 수 있는 것도 시주석이 한쪽 면만 들지 한쪽 편만 이재명 대통령이 들지 않으라는 그런 아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네. 결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들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계의 어떤 질적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내용. 뭐 기존에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는 관리 수준이었다고 봐야 되죠. 진지한 어떤 갈등 국면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뭐 최고의 이 통상 교역국이기도 하고 바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다양한 어떤 문제에서 맞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어떤 첫걸음이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 병난도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면서도 워낙에 오래된 우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했고 네. 시진핑 주석도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자주 소통하자라는 취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1년에 한 번씩 보자라는 취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뭔가 정상들 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MOU가 지금 양해각서 한 15개 정도 체결이 됐다고 오, 하는데 네. 뭐 서해 구조물 뭐 불법 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해에서 이제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는 것들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나오고 한한령 관련해서는 문화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 교류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관계가 복원된다라는 얘기, 정상화의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 우리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좀 박한 평가들을 내놓고 있어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마무리됐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어서의 한중 관계를 사실 뭐 내용을 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아예 네.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중국에 대한 뭐 제가 보기에는 각종 시비가 될 만한 내용들 다 거론합니다.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 아하.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불법 체류 등등등 우리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는 협력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무언가 이 협중 정서에 기댄 발언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요즘에 베네수엘라 이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도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해도 되는 발언인가 야당. 이런 의심이 네. 들 정도의 발언들인데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2번째 열렸어요. 그리고 작년으로 따지면 에이펙이 몇 달 전이잖아요. 예. 아주 가까운 시일에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만난 적도 없거니와 이렇게 빠르게 만났을 때 어떠한 성과나 결과물을 기대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모르진 않을 텐데 입만 열면은 지금 중국의 협중 정서를 부추길 만한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중국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지금 주진우 의원 SNS를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는데 뭐래요? 보면은 이게 중국과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그 하나의 중국 관련된 또 양안 문제 관련된 입장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했고요. 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중 수교가 시작된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민정당 시절의 노태우 정권 민자당 때 92년도부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쭉 이어오는 이 기조나 이런 것들이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노골적인 친중으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 국익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당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익을 훼손하는데
너무 아직까지도 너무 열정적이지 않나.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맥락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맞아.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정치는 가장 최악의 정치인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은. 근데 네. 그중에서 가장 최악이 그러면서도 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한 방법이 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워하는 마음들끼리 뭉치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낳거든요.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항상 국가들이 그래 왔던 거예요. 자기네 국가의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던 것도 그런 것인데 바깥에 적을 만들어내면서 시선을 거기로 돌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길게 봤었을 때 사실 단기간으로 봤을 때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협중이라는 정서를 주장하고 있는 특히 극우란 표현도 맞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또 참 어찌 보면 편리한 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지 예.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거기에 가짜뉴스 몇 가지를 더해내고 그들 스스로도 그 군중들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자기들도 믿어가면서 이 협중 정서에 기대서 결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익을 말하기에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안 좋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웬만해서는 이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견지해왔던 실용 외교라는 거 중립 외교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다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이 이렇게 노골적인 친중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결국 색깔론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만을 때려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뭐 친중이다, 종중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뭐 대만 편 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씨가 했던 것처럼 어디 뭐 우크라이나 편 들까요? 외교라는 거는 편을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그레이존 에어리아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어느 쪽에 편에 서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이 김대중 시대의 외교였고 뭐 노무현 시대의 외교였고 그래 왔어요. 근데 그래야 아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사니즘이 해결되기 때문에 수출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도 공인인데 국익을 좀 걱정하시고 하셔야지 계속 이런 쪽으로 편을 들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좀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좀 해석을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주진우 의원도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의원이고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자주 뉴스 지면에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소위 말하는 그 혐중, 이 혐오를 조장하는 어떤 문장들로 재미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양절 변호사 얘기한 뭐 소위 말하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 이런 데에 일종의 양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 일정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베이징을 어떻게 떠났는지 어제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통령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리고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연달아 만나서 네.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및 협력 확대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사령탑으로 시진핑 주석 다음에 서열로 꼽히고요. 자오 위원장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장격이라서 서열 3위로 거론됩니다. 중국의 실권자들을 두루 만난 셈인데요. 네. 리창 총리와의 대화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리창 총리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를 설명하다가 특히 대통령님과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정상회담 때 거론됐던 내용들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뤘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네, 자오 위원장과 만났을 때 판다 추가 대여 문제라든가 뭐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존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인민대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에 해당돼서 관련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판다 임대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예 이제 임대한 판다를 네. 한국 광주의 우치동물원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곳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실용적으로 좀 대화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판다가 또 올 수가 있다. 이 판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또 이제 한중 경제협력 행사도 9년 만에 열렸는데 4,400만 달러의 계약 성과가 있었다. 예, 성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맞춰서 코트라가 갱체한 행사였는데요. 우리 기업 58개사, 중국 기업 95개사가 참여해서 그런 계약들이 맺어졌다고 해요.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청와대에서도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이번 방중에 함께 해줄까 좀 우려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를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중 경협의 새로운 단계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사실 뭐 4,400만 달러 계약 성과 이것도 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바로 이제 샤오미 폰 셀카인 것 같아요. 이 장면만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인상적인 장면 그 사진 그 영상을 꼽자면은 이 샤오미 셀카 찍는 그 현장일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이번 방중 성과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오마이TV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김상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번 방중 통틀어서 가장 백미에 남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와대 쪽 설명을 보면요. 네. 이게 원래는 한영 꽃다발을 샤오미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찬을 마치고 걸어 나오다가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 것이고 네. 또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시진핑 주석과 친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방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강구했고 실제로 이런 샤오미 그때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는 대통령이 직접 낸 거라고 합니다. 중국 측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해당 내용을 다 다루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 지금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도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처음 맞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정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금 샤오미 폰 카메라를 좀 보고 있는데 이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 주석이 사실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그 포커페이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약간 뭐랄까요 푸바오 같은 그런 푸근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 다른 중국 인민들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좀 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예. 이런 셀카가 주목이 되면서 중국 내 SNS에서도 관련한 사진들이 공유가 됐는데 시 주석이 약간 뭐랄까요 중국 내 존엄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 사진만 잘라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유통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상당히 뭐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찍는 이 모습들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을 더 해보도록 하고 김혜경 여사는 북경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서 치킨을 쌌다고요?
네,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 예. 축하의 의미를 담아 전달한 건데요. 아하.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뭐 재외 국민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고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과는 함께 연화장을 만드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네. 이곳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래 활동해온 한인 여성들을 따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응원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뭐 이제 펑리완 여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현장, 그리고 뭐 떡만둣국을 끓였던 그 현장, 그 다음에 치킨까지 쏘면서 학생들과 함께 또 수업도 하고 또 격려의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뭐 그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외교고 이게 바로 영부인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저는 펑리위안 여사와 대화를 나눌 때 네. 했던 의제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게 그 한한령이 어떻게 좀 완화될 수 있을까 이번에 계기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가 펑리완 여사와 대화를 하면서 네. 두 분 다 음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공통점으로 화제에 올리고 중단됐던 한중 가요대전을 한번 재개해보는 게 어떻겠냐. 약간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면서 좀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문화적 외교 그런 부분들을 김혜경 여사가 좀 담당해줬다.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혜경 여사가 상하이에서 네. K-뷰티 행사에 참석하거든요. 저희가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했었고 네. 또 지금 최근 K-뷰티가 주목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사의 어떤 외교, 소프트 외교가 좀 주목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피아니스트 이 김혜경 여사와 성악가 펑리위안 여사 그 만남, 이게 참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만남이었고, 한한령 이걸 좀 풀어내는 그런 또 역할도 해내는 게 아니냐,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중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상하이에서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대통령은 어제 상하이에 도착한 후에 중국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서 한중 경협 중요성을 한번 다시 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사실 어제 만찬에서 좀 디테일이 빛났습니다. 천지닝 서기가 이 중국의 환경부 장관 그리고 베이징 시장을 지내면서 대기 질, 미세먼지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는 데 공로가 있었거든요. 네. 환경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웠다, 뭐 공이 크시다, 뭐 이런 축혀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방문을 해서 그 청사 건물을 방문해가지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일정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네, 9년 만에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베이징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잠시 후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문희련 중국 베이징 정법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분석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문희룡 교수님 주로 많은 분들께서 애청자분들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분인데 예, 베이징에 살고 계시고요.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열심히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십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북경에 생활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아픈 데는 물어보시는군요.
됐는데요. 네. 한 32년쯤 됩니다. 이야,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통일 아닌가.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에서 함께 생활을 해오신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북경에 온 건데요. 이번 방중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교수님 보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우선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복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하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럼 관계만 복원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양국 간에 서로가 필요한 게 뭔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번에 조율하는 과정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 내내 반중,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소위 얘기하는 북방 외교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새로운 한중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수많은 오늘 뭐 비즈니스 포럼에서 병난도 정신 뭐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대통령의 어떤 외교 뭐 이런 걸 좀 하나씩 평가 또는 또 앞으로 비전 논의가 어떻게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이요 원래 정초에 잘 그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체로 봄에 전인대 이후에 외교 일정을 잡는 편인데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은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전통적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국가들, 우호국들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우에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월 달에 방중을 했고요. 예. 2021년에는 세르비아 대통령, 네. 22년에는 슬로베니아 대통령, 그리고 2023년에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러시아와 동국권 전통적 우호 국가들을 초청해서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네. 한국 대통령을 첫 국빈 방문으로 받아들인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외교 일정을 잡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언론들은 그 점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중국 언론들은 특별하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네. 제가 귀넘어 기동량을 해본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취재하셨군요. 취재는 아니고요. 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원래 이제 그 작년 11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에이펙 때. 예. 그 경주 회담 끝나고 사실 중국은 올 봄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에 사실 네. 트럼프 방중이 있기 그때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네. 트럼프 방중하고 맞출 수는 없지만 네. 트럼프 방중 이전에 네. 그래서 3월 말 정도 아니었나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마 중간에 상황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아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네. 1월 중순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되면서 네. 우리 측에서 아마 중국 측에다가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통보. 네. 아마 우리가 1월 중순쯤에 일본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협상이 되어 가는데 만일 혹 그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을 했고 예. 중국 측에서 그걸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하다가 아마 12월 12일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네. 우리 이 한국 측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바투의 일정이 잡혔다. 굉장히 급하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실제로 그 국회 외통위 소속이신 그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그 외교안보연구원 원장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일본 쪽에서 일본 언론이 먼저 방일 일정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1월 중순에 방일 일정이 확정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중국하고의 어떤 딜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동시에 확인을 하셨군요. 저는 중국 측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루트로. 다른 루트로. 예. 그런데 교수님 이를테면은 그 방일에 앞서서 방중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중국 정부의 어떤 그 한국 정부를 반드시 좀 우호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외교적 목적 이런 게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네.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 이전에 문재인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국이 균형 잡힌 외교를 했습니다. 균형 외교. 예.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균형은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인데요. 네.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 간에, 그다음에 영내 문제에서는 중일 간에 이 균형을 좀 잡아줬으면 그 안에 딱 깨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이죠. 그래서 미중 간의 균형을 좀 잡아주고 중일 간에도 균형을 잡아줬으면 했는데 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친미 반중이라고 중국은 규정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굴종 외교다라고 일본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했다고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 균형 잡힌 외교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너무 일본과 미국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정권은 그래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과거의 그 깨진 균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중국을 먼저 왔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강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중일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일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그게 대만 문제의 그렇습니다. 발언 대만 때문에 문제 그렇죠. 때문에 다카이치 그런데 총리의. 예. 그 대만 문제가 첨예하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국이 중국 편을 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동작 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안 오고 일본부터 먼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한국 대통령을 먼저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납득타당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문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CCTV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CCTV 인터뷰가 사실은 청와대로 이전하고 첫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내외신 막론하고 첫 번째로 그 본관, 청와대 본관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한 첫 번째 언론이 중국 언론인 이제 셈인 건데요. 그 CCTV 인터뷰가 중국 국민들에게 어떤 상당히 파문, 뭐 어떻게 좀 인상이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CCTV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로 옮긴 이후에 네. 내외신 통틀어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공식 기자회견이 CCTV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전체적인 그 인터뷰 내용을 전량 다 방영을 했거든요. 전체 다 방영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대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은 아마도 그 이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는 그 대목을 이제 재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가장 이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만 문제는 마치 북한 문제처럼 이 단순한 대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문제 국제화거든요. 대만 문제 국제화. 자기들 내정인데 이걸 국제적인 문제로 막 비화시키는 거 가장 싫어하는데 그걸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불만이 가장 큰 불만은 그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는 걸 좀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했던 그 대목은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또 덧붙이시냐면 대만 해협을 포함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대목은 사실 중국 사람들 듣기 굉장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예. 어느 일방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설이라든지 어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네.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네. 절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구나 하는 그 균형 외교다. 고도의 계산된 발언. 균형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이 굉장히 애두른 표현이긴 하나 중국에겐 굉장히 아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예. 좋은 얘기인 동시에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고와 같은 아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양국 정상이 9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는다. 매우 중요한 계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민대회당에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하고 또 16개미가 지금 MOU 체결을 했다는 게 지금 몇 개까지 지금 한 걸로 나옵니까? 총 MOU 체결 비롯해서 네, 총 15건을 체결을 했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계속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한중 관계가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한중 관계가 이제 위태위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과거처럼 윤석열처럼 이렇게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중국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윤석열 통해서 너무나도 잘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그 반중 또는 협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번에 어디까지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이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국 관계는 이제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출발의 원년으로 삼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에 우리가 지지를 했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했어요. 그럼 중국이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고 우리가 일단은 국빈 방문도 했고 한국에서 신경 쓰는 것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경색돼 있잖아요. 이런 경색을 좀 푸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일정 정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중국도 좀 화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요 부분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그 남북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비핵화를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비핵화는 한 큐에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 합리적인 그러니까 여러 단계 좀 이 2단계, 3단계 또는 이렇게 잠정 단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라기보다 이제는 좀 더 그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진행돼가면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 잠수함 문제도 같이 잠시 거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돼서 뭔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보자, 모색하자 이런 것은 양쪽 다 뭔가 결론을 내기 어려우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뭔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 방향만 일단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그 합의에 이르렀다, 방향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정보 좀 정확하게 밝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만한 진정성 있는 지도자고 파트너다. 저는 그렇게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 이후로 사실상 중국 정부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나 한국 정부를 잘 못 믿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한다. 뭐 진정성 이런 걸로는 정평이 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중 시위라든지 그리고 그런 협중을 유발하는 각종 지역의 현수막 단속이라든지 이걸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제기해왔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또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를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중 양국이 이제 해마다 정상회담을 연례화하자.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셔틀 외교하듯이 중국도 똑같이 셔틀 외교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은 지금까지 한중 정상 간의 셔틀 외교다라는 단어도 처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전 이번에 MOU를 15건을 체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조금 집중적으로 봤던 게 중소기업 협력 분야 협력이었거든요. 혁신 분야 협력. 근데 그 중에서도 AI 신기술을 위한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AI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건데 AI 산업을 보자면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거든요. 근데 그 격차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다시 1위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3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사실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그 기술을 배워서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스타트업을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협력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정상회담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일 모레 귀국하지 않습니까? 3박 4일 일정으로 지금 중국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 것은 맛배기다. 아니면 오늘 보여줄 거 거의 다 보고 나머지 거는 그냥 뒷부분만 우리가 보게 된다.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을까. 이벤트가 한 번 더 있다는 거. 지금 보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은 느낌은 없거든요. 분위기는 좋았고 방향은 잘 잡았다. 근데 결정적인 한방 활용 점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걸 분명히 중국에서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뭔가 선물을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나. 자, 그러면 이제 쏟아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문만 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하고라도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립됩니다. 또 미국이 굉장히 세게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많고 좀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한국하고는 좀 관계를 터야 돌파구가 좀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갑자기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뭐야? 북한에서 갑자기 미사일 또 쏘아 올렸어. 이게 한반도 주변에 이제 뭔가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전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야 이거 불안 요인이 한반도 주변에 뭔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찜찜해요. 이런 느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외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눈여겨봤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이 무슨 은근히 뒤에서 물밑에서 동맹을 맺은 것 같아. 마치 옛날에 가스라 테프트 협약처럼 우리가 이거 먹을 테니까 너네 이거 먹어. 우리 서로 이 부분에는 건드리지 말자. 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대만을 건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만 문제가 부각되면은 한반도 정세 되게 복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너무 복잡해. 예. 근데 그때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갔어. 근데 환영을 받아. 이게 뭘까? 전 세계가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아마 중국이 그래서
한국에 뭔가 큰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침공했다는 소식 듣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 쳐다보면서 중국 날아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와, 일단은 이거 트럼프 진짜 세다 뭐 이런 생각. 아니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고 미국이 마음 먹으면 뭐 약소국의 대통령은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다는 걸 힘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대규모 군사 작전도 있었고 준비도 많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출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목표 삼은 대로 잡아오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잘 주변 정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누구를 쫓아다니는 약소국이 아니에요. 강대국이라는 것은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변수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도 관리하고 북한도 관리하고 일본도 관리하고 미국도 관리하고 모두 사이가 좋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 특히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뭔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북한을 조치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오히려 북미 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걸 봤는데 북한도 핵을 보유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금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미국이 만나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만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국제관계를 다루는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이준석 대표가 베네수엘라 상황이 북한의 상황이다라고 말한 거는 좀 과한 오바였어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극우 펜포 같은데 거기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그런 얼치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하고 이란은 미국이 쉽게 건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평양에서 날아가서 뉴욕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거리도 별로 명중률이 엉망이에요. 하지만 핵폭탄이라는 게 대충 떨어져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간의 대화가 아주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것도 야 우리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야 우리한테도 신경 좀 한번 써보자. 맞아요. 너 어떡할 거야? 뭐 우리도 칠 거야?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얘기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쳐다보고 있는데 북한이 가서 툭툭툭 치면서 야 우리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건드려 본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일종의 사열을 하면서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분이 걸어가는 그 사진 띄워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인상 옷은 똑같이 드레스 코드가 이제 하나인데 저 심각한 얼굴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상황이 사실은 해석을 놨지 않습니까? 야,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엊그제 두 사람이 각각 따로 만나가지고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얘기를 했는데 베네수엘라를 침공해버리고 아예 식민 통치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도란프, 요즘은 트럼프를 안 하고 도란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란프를 보고 와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북한도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미국 정말로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고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북한이 지금 현재 9차 노동당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쏠 시기가 돼서 걔네는 자기들 스케줄 맞춰서 쏜 건데 우연찮게도 마두로가 주말에 잡혀가고 이재명 대통령 방중하면서 이게
그쪽 북한에서도 이거 미사일 버튼 누를 때 아, 내내 이거 눌러도 되는가네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시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잘못 눌렀다가 이거 어떤 이상한 시그널로 보여지지 않을까 미국한테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이어지고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그 한국 언론을 좀 찾아봤더니 이건 이 구도 관계를 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신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캐스터 있는 데서 제가 이제 외신 이거 좀 제목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비교한 거 두 개입니다. 하나 이제 미국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로이터 통신을 제가 한번 봤고 비교를 해봤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해서요. 이제 홍콩 언론인데 중국 내부의 시각을 가장 정교하게 보여주는 영문 매체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텍스트, 그러니까 타이틀만 먼저 말씀드리면 로이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South Korea's lead begins China state visit after North fire missile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을 방문을 시작했다가 제목이에요. 중요한 거 여기서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도착했다예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봤냐? 중국한테 북한이 이거래요. 우리 여기 있다. 이거를 굳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있다. 우리 북한이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하고 2달 전에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이례적으로 가장 짧은 시기에 2번을 만났다라는 것을 중점을 뒀는데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경제협력과 관광 증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사한다라고 로이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정치 현황을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영문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타이틀에 뭘 넣냐면요. Too strong delegation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200명의 그냥 too strong 그러니까 200 strong delegation 200명의 삼성 SK그룹 회장들 200명 한국 기업가들이 강보의 방점을 딱 찍었습니다. 네. 제목에 왜 그러냐면 이거 보면 왜 갔겠는가? 왜 200명이 갔겠는가? 보면은 여기서 뭐 일본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지금 중국이 오히려 한국과 더 경제 협력 관계를 더 뭐 바라고 있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우리 나머지 기간 중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겠는가라고 질문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에 특별한 이벤트가 진짜 한 번은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